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1장 조화를 엿보다 1-3 칸트가 제시하는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는 일은 미적 쾌락의 기이한 속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심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칸트가 실제로 주관성의 내적 조화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미적 쾌락이 그리 관능적이지도 그리 지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사지를 받을 때 느끼는 쾌락처럼 단순히 관능적이지도 복잡한 설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논증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느끼는 쾌락처럼 철저히 지적이지도 않다. 그래도 미적 쾌락은 어쨌거나 관능적이다. 그 쾌락은 가장 흔하게는 시각이나 청각으로, 때로는 동시에 두 가지 감각으로, 때로는 온몸에 퍼지는 전율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또한 미적 쾌락은 어쨌거나 지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는 것을 의식하고 더 나아가 그 사실에 흡족해 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칸트가 직면한 문제였다. 자, 이제 18세기 말로 들어가 보자. 미적 감동은 엄밀히 말해서 육체에 속하지도 정신에 속하지도 않는다. 우리 안에 육체도 정신도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1790년 칸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것은 없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결론 짓는다. 그렇다면 그 쾌락은 육체와 정신 사이 어딘가에서 정신과 육체의 일치 속에서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놀이에서 향유되는 것이 틀림없다. 칸트가 이렇게 고찰한 시점으로부터 2세기가 넘게 흐른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인간성에는 실제로 육체에도 정신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차원이 있고, 칸트가 타고난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것에 접근했으며, 그가 부득이 육체와 정신의 자유로운 놀이에 있다고 말하는 그 차원이 존재하며, 아름다움이 찾아와 바로 그 차원을 충족한다고 말이다. 이제 칸트의 놀라운 마지막 주장 하나를 살펴보는 일만 남았다. 판단력 비판에서 그는 미적 판단이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이라고 말한다. 이 역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우선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매혹된 아름다운 풍경이나 그림이나 음악에 대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면 나는 왜 그토록 안타까울까? 그의 무감각한 반응에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그의 몰취미에 진저리를 치기도 한다. 왜 그럴까? 놀랍지 않은가? 각자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관용을 보여야 하지 않나? 스스로 폭군이 아니라고 우기는 폭군이 될 셈인가? 미적 감수성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만큼은 권위적인 태도가 허용된다는 것인가? 천만에. 칸트라면 이렇게 대답했으리라. 당신이 어떤 예술작품에 송두리째 마음을 빼앗기는 아름다워의 순간, 누구나 자기처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의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미적 쾌락에 사로잡히는 순간 호출되는 것이 교양이 아니라 바로 인간성, 회복된 인간 본성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감동하는 것은 결코 알량한 문화적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 감동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가까운 이가 그런 아름다움에 무감각한 것을 참을 수 없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황이 더욱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이유다. 그럴 때면 당신 내면에 있는 문화 상대주의자도 어쩔 수 없이 회의에 빠질 것이다. 브랑쿠시의 브론즈 새 앞에서
샤갈의 마국간이나 렘브란트의 자화상 앞에서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눈앞에 펼쳐진 산의 절경에 숨이 막힐 것이다. 이런 경험에 그때그때 달라요나 제 눈의 안경식의 상대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아름답다면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강렬한 미적 감동은 하나같이 상대주의, 타인의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위장한 타인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라는 권유다.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이다 라는 서술은 주관적이지만 보편을 지향한다 라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그러면 즉각 각자의 취향은 각기 다르게 마련이며 아름다움에 대해 모두가 한마음일 수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마음이기를 바란다는 것, 화합의 욕구를 느낀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미적 감동을 경험하는 순간이야말로 타인을 향한 애정이 솟구치는 순간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적 감동을 더욱 강렬하게 하는 것도 바로 타인을 향한 강렬한 애정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과의 조화, 타인과의 조화를 원하므로 아름다움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해보자. 미적 감동이 최고조에 이를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조화가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욕구를 낳는다고 말이다. 이런 욕구는 미적 감동만큼이나 우리 마음에 낯선 동요를 일으킨다. 이 동요는 더 깊숙이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한다.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스탕달은 이런 상태를 떠올리며 연애론에서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다 라고 썼다. 스탕달이 칸트의 독자였음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읽고 싶어진다. 아름다움은 함께 나눌 행복에 대한 약속이다. 물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속이며 약속의 열기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인과 함께하라며 무언가가 우리를 떠미는 듯한 기분. 우리 삶이 타인에게는 무관심한 채 소중한 나만을 애지중지하며 제각각 평행선을 그리다가 끝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느낌 말이다. 이처럼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할 때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에서 치유된다. 게다가 그것은 류시의 아들과 여자친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류시의 아들은 라파엘이라는 프랑스 가수를 좋아한다. 라파엘은 약간 데이비드 보이 분위기를 풍기고 멋진 가사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는 가수다. 류시의 아들은 그의 인기곡 가운데 호텔바를 반복해 들으며 노래 도입부를 따라 부른다. 한낮이 실어갈 아침바람, 어디서 불어오나. 소녀는 정확히 어떤 것이 그토록 자기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른다. 가수의 떨리는 목소리, 우수에 젖은 가사, 목소리와 가사의 절묘한 조화, 그 목소리는 이어서 소년에게 속삭인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어떻게 나를 떠나려는데, 나를 묶어놓고 내게 떠나라 해. 그런데 소년의 여자친구는 그 코맹맹이 목소리가 참을 수 없이 싫다. 싸구려 낭만주의 같다. 소년에게는 아름다움의 화신처럼 느껴지는 것에 여자친구는 어쩌면 그토록 무감각할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게 하려면 소년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년은 이 노래의 아름다움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노래가 소년을 그토록 사로잡는 것도
스스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이다. 소녀는 소녀가 라파엘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녀와 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르세 미술관에 나선 소녀는 카페에 앉아있는 여자친구를 발견한다. 소녀에게 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망설인다. 전에 라파엘의 노래를 두고 견해가 엇갈렸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다. 두 젊은이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자 소녀는 기분이 좋아져서 미소 짓는다. 그렇다. 소녀는 소녀를 정말로 설득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다. 왜? 뭔데? 소녀가 코카콜라를 사이에 두고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뭘 좀 생각하느라고. 소녀는 이것만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함께 나누고 싶은 욕구 말이다.